President, ours is a future filled with unimaginable opportunity.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외교 정책 행보를 보면 국익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위협하는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극을 해서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평가죠.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또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비롯해서 뭐 국빈 만찬까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 가장 역사적 상징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전쟁 기념비를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 미국 지금 노병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뭐 이런 또 행보를 통해 가지고 한국 전쟁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돌아보고 기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의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확장학자력 실현을 강화한다든지 경제안보 부분에서 미래 첨단 기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상들 간의 신뢰를 보다 더 돈독히 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정상회의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욱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선언 자체가요, 사실 뭐 일부에서는 좀 내용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요, 원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다른 나라와 그 결정이나 사용에 관해서 전혀 이것을 공유하거나 상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핵 사용에 관해서 기획과 혹은 일부 실행에서 일부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태까지 미국이 어떠한 동맹국과도 양자에서 이런 식의 협정을 체결한 적도 없고 접근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토식 핵 공유가 이 1950년대 이때 유럽의 각국들이 전부 이제 핵무장을 나가는 것을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를 제공하면서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나토식 핵 공유를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번도 대한민국의 어떤 이 독자적인 핵무장 이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우려와 방향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현 체제 안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핵 보장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잘 끌어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워싱턴 선언이었을 것 같은데 민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여줄 핵 반격권을 더 강화시켜줄 실질적인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그 저지와 억제는 좀 저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즉 북한이 김정은이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장력을 실행력 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확장 억제력이 갖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그 핵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약에 자신의 핵 미사일 능력을 사용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보복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거를 알고서도 공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장 억제력을 실행력 강화했다는 부분은 김정은 정권이 나중에 핵 미사일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어떤 억제 효과는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욱 의원은 무기 전문가시잖아요. 예. 이번 워싱턴 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이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일단요,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에 어떤 핵을 제공하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유사시에 이렇게 공격해 들어와서 제공하는 것을 보면요, 미국의 핵 전력은 우리가 삼축 체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핵 삼축이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 자, 뭐냐 하면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ICBM, SLBM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은 이제 워싱턴 선언의 명문으로 포함된 것은 SLBM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 생각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발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SLBM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략 폭격기가 온다라고 하지만은요, 이 전략 폭격기에 탑재하는 핵폭탄은 전부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미국 본토에서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7, 8시간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ICBM은 곧바로 발사가 가능하긴 하지만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SLBM 같은 경우는 자, 일단 태평양 인근에, 그래서 일본 쪽이나 그런 필리핀 쪽에서라도 충분히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 한 20분 이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질적 역량을 봤을 때도 이 SLBM을 탑재하는 이 전략 원잠이 지나가는 것, 이것 북한이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제일 쓰기 좋은 이 SLBM을 한반도에 묶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 자체를 미국이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큰 카드를 제시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 전략 원잠의 움직이는 항로라든가 이런 것은요 100% 비밀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 입항까지 한다라고 하는 건 이쪽 지역에서 작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워싱턴 선언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인식차를 느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에서 한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백악관 수석국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네요. 자,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전혀 정반대의 결이 다른 얘기죠. 자,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 워싱턴 선언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민 교수님. 왜 한미 당국자 사이에 이런 오해로 말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닙니다만 오해로 생각될 수 있는 온도 차이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핵 공유라는 단어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케이군 국장도 마지막에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확장 억제력 실행력 강화하는 데 중점 두고 맞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핵 협의 그룹이 핵 공유를 하는 그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핵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핵 단추를 누르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워싱턴 선언을 가지고서 핵 공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얘기를 한 거고요. 김태호 차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이죠. 사실상 핵 공유, 즉 미국의 핵이 예전에는 우리의 의견이 어떤 개진되지 않고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한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유사시 한국이 요청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보 공유를 하고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미국 핵을 쓰는데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핵 공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정서적 불안과 우려를 갖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심리적 측면에 네.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에드케이건 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그래픽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한국 기자들이 이게 핵 공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예. 선을 확실하게 긋겠다는 의도가 좀 느껴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 정부가 지금 핵하고 관련돼서 접근하는 게 공동기획, 공동실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핵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사용할지 같이 협의해서 그림을 만들고 실제 운용할 때도 뭔가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서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뭐 우리 민 교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요. 미국은 절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단추지고 우리가 누르는 거고 너희의 의견을 우리가 참조를 해줄게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사실 이게 나토 핵공유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사실 나토식 핵공유라는 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의 한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동기획 단계에서는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네. 핵 기획 그룹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핵 작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폭탄을 나토 회원국들이 자기가 가진 전투기, 이중 목적 전투기로 목표에 떨군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거 핵 공유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NPG로 해서 이걸 하더라도 사실상 실제 돌아가는 게 어떠냐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네, 그래서 나토 쪽에서 사실 되게 불만이 많아요. 이게 무슨 협의냐. 자, 그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도요. 사실은 뭐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떨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는 다 미리 사전에 정해진 거고 핵 가동 코드는 끝까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의 탄약 관리대대가 별도로 관리하다가 그냥 채워주면은 떨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손쉽게 얘기하면요. 나토는 택시 드라이버처럼 마치 목표에 떨궈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쉐어링으로 비춰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게다가 지금 흐름이 어떠냐면요. 소위 이 핵 군축에 가장 해당하는 이 레짐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ABM 협정에서 미사일 그 요격하는 거 2002년에 이미 끝났고요. 부시 행정부 때 끝났고 그다음에 INF 중거리 핵 협정 이거는 트럼프 때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뉴스타트 이게 2024년에 다시 리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중지를 외쳤단 말이에요. NPT 체제가 무너지고 있어 보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은요 절대로 뭐 핵 공유라든가 이렇게 NPT에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드케이건은 굉장히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유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NPT 논란을 휩싸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 나간 거고요. 저는 왜 김태호 차장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요. 정말 큰 일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야 이쯤 되면 우리가 핵 공유만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이 느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만 좀 이렇게 수위를 낮춰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게 이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 이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절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거 끄집어낸 거 맞아요. 근데 다만 어떤 저런 부적절한 용어들이 좀 약간 외교상 마치 뭔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런 건데 실제 충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만든 핵 협의 그룹 NCG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토식의 핵 기획 그룹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화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토 핵 기획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가 몇십 년 전인데요. 네. 그러한 그 상황, 즉 1970년 이전에 NPT 체제도 발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어떤 유럽에 핵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그때 그 이익이 부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고 양국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NPT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 시스템, 핵우산을 가지고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든가 나토식의 어떤 그 핵 배치를 한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그다음에 이익을 부정하는 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회해서 한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건데 이게 단순하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뭐 우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 비교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일이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요. 어떤 그 양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하버드대 연설할 때 자, 나토는 이제 다자간 협의체인 거고 우리는 미국과 1대1로 한 거다. 그래서 우리께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체가 사실 NPG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나토 해가지고 물론 실무그룹 만남은 밑에서 자주 있는데 NPG 큰 결의 자체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면을 봤을 때 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다. 그것도 사실 나토가요. 이게 일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보시면 뭔가 나토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지금 무기 하나 제대로 못 지원해줘가지고 계속 1년을 질질 끌다가 겨우 제공해주고 지금 탄 없다고 한국 와가지고 지금 탄 달라고 징징대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다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NCG 자체가 사실 차관급 정도나 조금 높은 급이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NCG에서 나온 결정이나 내용 자체가 얼만큼 미국 대통령에게 제대로 피드백 될 거냐. 사실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핵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버튼을 누르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밑에 관리들도 이거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한미 대통령 간에 얼만큼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 우리 대통령도 주지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결정을 양국의 공동의 결정으로 끌고 가는 수준까지 올릴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핵 보장을 위한 첫 단추, 굉장히 커다란 첫 단추를 상당히 잘 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디테일을 통해 가지고 끼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경제 분야 성과도 좀 짚어보죠. 자, 민 교수님. 안보 분야에는 어쨌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확실히 진일보한 단계의 성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경제 분야는 그에 비하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전문가들 간의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정상회담의 두 가지 축이 하나가 안보,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안보 측면에 특히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관한 그 협력 증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 관련해서 장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한다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하고 이제 그 대용량 배터리 관련돼서는 한미 간의 협력이 상당 부분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도화 수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미 간에 그 두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진일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바이오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보스턴에 간 이유도 거기가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력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주라든지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숫자로 이게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다. 근데 그것이 미국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아니면 50건의 MOU가 체결되는데 그거는 백지수표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기업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122명의 우리 경제에 살 때 동의를 했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는 거기에 각각의 기업에 맞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 얘기는 미국 측으로도 한국과 협력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기회가 있고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켜보시면 성과로 가지고 성과를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자, 우리와 미국의 사이는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삐걱거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부터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다. 워싱턴 선언은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괴리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했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내놓고 우리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양욱 의원. 예. 일단 북한 방송은 비교적 점잖은 편이고 예. 김여정 부부장은 또 막말을 했네요. 예. 아니 이게 사실 보시면은요 북한에 저렇게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는 야 우리가 엄청나게 잘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여정의 발언이 저렇게 독하면 독할수록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요 북한이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북한이 지금 던져놓는 굉장히 독한 말들은 거의 거울을 보고 던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무슨 뭐라고 그럴까 뭐 노골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기본적으로 북한은 작년에 핵 무력 정책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서 모든 상황에서 전술핵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핵교리를 갖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전술핵이라는 게 니들이 쓸 수 있는 핵무기가 아니야. 네. 만에 하나 이걸 한 발이라도 쓰면은 너희는 없어져라고 전술핵 사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미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워싱턴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의 시작은 사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심지어는 핵무장하는 걸 넘어서 전술핵으로 엄청나게 많은 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워싱턴 선언과 같은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은 한미 양국이 좀 약간 움츠러들고 이래야 되는데 되려 더 강한 어떤 핵 억제 방안이 나왔다.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김여정 자체가 이 북한 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좀 약간 수준이 낮고 거의 욕설 섞인 얘기를 할 때 김여정이 거의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 지금 북한이 굉장히 떨고 있다. 이 한미 간의 워싱턴 협정 선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이 세게 나오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잘했다라는 칭찬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한미 양국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与半岛无核化目标背道而驰。中方对此坚决反对。 네, 지엔주의 반대, 결연히 반대한다. 민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타이완 해협도 언급하고 이번에 또 사실은 핵 관련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 측으로서는 한국이 미국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뭐 그거는 뭐 합리적인 그런 반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국익에 그 기반을 해서. 그렇지만 그 핵 워싱턴 선언과 대만 해협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이 피할 수 없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위협이 핵 위협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대로 된 북한의 핵 위협을 갖다가 어떤 저지시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를 갖다가 어떤 간접적으로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자를 수가 없죠. 그럴 때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입장을 냈지만 강하게 비판하기는 어렸을 거고요. 반면에 대만해협 같은 부분은 중국이 계속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대만이나 대만해협이 언급되면 중국은 여지없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어느 국가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사실 우리 그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그 공동성명에 비해서 수위가 거의 높아지지 않은 원론적인 그 대만의 문제는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언급은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그러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얘기했던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얘기는 어땠는지 그 내용부터 보고 가죠.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Thank you. Thank you.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네, 윤 대통령의 이 연설에 대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의 반응입니다. 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다. 이게 뭐 굉장히 상대가 있는 나라끼리 이 외교부의 논평에서 나오는 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언제나 느끼는 이 공산당들의 특징은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힘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저거 하면 머리가 깨지고 뭐 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아마 러시아가 아마 지금 비슷한 꼴을 당했고요. 사실 중국도 결국은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서 침략을 하도록 한 주체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네. 결국 저거는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거든요. 참 저런 얘기를 저렇게 역시 역사를 공산당들은 역사를 잘 왜곡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논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지금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결국 그렇게 공산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을 한미가 같이 막아내고 싸운 아주 대표적인 전쟁 사례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가슴이 털썩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얘기일 것이고요. 이건 기조는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민주 체계라든가 그 나라의 체계,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사실상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이 국제 자유무역 체계를 자신들이 잘 지키면은 아무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소위 글로벌 중추국가의 개념인 것이고요. 국제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작은 이득 때문에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고 비겁한 짓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방향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의 실익을 챙길 건 챙겨야겠죠. 네. 하지만은 최소한 대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방향성을 되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커다란 방향성과 자잘한 이익을 혼동시켜 버릴 때는요, 결국 사드 분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정해놔야 저쪽이 이상한 기대를 안 하고 우리와의 작은 이익 때문에 얘들이 안보의 방향을 바꾸겠네. 근데 안 바꿔? 그러니까 보복. 이런 식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되려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오닝 대변인 얘기 들으면 이제 머리 깨지고 피 흘린다. 이게 토포시에리우라는 말인데 저 베이징 특파원 할 때도 여러 차례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잘 아는 그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 있지 않습니까? 서유기에서 이제 그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데리고 같이 서역으로 가는데 요괴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 손오공이 여의봉을 막 휘둘러 가지고 요괴들을 막 때려서 요괴들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갔다. 거기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중국이 어쨌든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을 하는데 우리로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또 싹 무시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국을 좀 달래서 같이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양국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 국익에 기반을 원칙 외교를 할 그런 시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이 저렇게 반발한 이유는 미국과 다방면에 있어서 다각도로 이제 경쟁,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정치, 어떤 체제를 놓고서 이제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식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이 부분이 중국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동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중국도 이제 거기에 자신의 시스템이라든지 역사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 대내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분열을 막고요. 이제 대응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반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안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 분야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중국에 전달을 하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저런 원칙을 갖고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기대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는 원칙에 기반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